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왜 이렇게 한국 주식은 제자리 걸음이고 미국은 날아가요. 내년에도 그럴까요? 사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마 또 주변에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약간 주식시장을 한국과 미국을 약간 비교하면서 내년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주식 전문가 여기 한 네.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네, 주식에 대해서 한번 저는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저는 됩니다. 이제 아닙니다. 저는 아니니까 더 아니니까 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은택 의원님보다 더 편하게.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주식 이게 계속 미국은 계속 날아가고 한국은 제자리 걸음인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들리는데 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업종의 차이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 하반기 주식 시장이 안 좋았지만 주식 하시는 분한테 안 좋았냐? 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해요. 이건 코스피 지수는 안 좋았지만 뭐 그 안에 종목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죠. 그래서 지수가 몇인지 모르는 전문 투자자도 되게 많더라고요. 만나보면. 원래 전문 투자자가 코스피 몇은 외우고 다녀야 되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산업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또 근데 공교롭게 우리는 그게 중소형주에 많고 미국은 거의 대형주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아무래도 연준의 영향력이 있겠죠. 긴축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게 더 확대된 게 브라질이나 이런 신흥국들이 생각보다 더 강력한 긴축을 하면서 이게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럼 그럴 때 보통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는 저희는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올해를 오히려 좀 올해는 별로 안 긍정적이라는 건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미국은 한국이죠? 난데 이제 한국도 올해보단 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저희 3분기 정도까지 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4분기가 됐는데 아직도 반등이 점처럼 못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인플레 영향들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올해가 안 좋았던 해예요. 원래 연준이 긴축하고 세계 글로벌 경기 사이클 다운 사이클일 때 주가 좋았던 적이 없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년도엔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지수도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지수 투자보다도 어느 기업과 어느 산업에 투자인지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단순히 국가 분류가 아니라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인데 이게 극단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지수를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진짜 많아요. 왜? 한두 종목들이 그냥 쭉 뻗어버렸는데 이제 그 종목들이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꿈을 가지고 올랐느냐로 보면 결국은 또 이제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이제 파월 임명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며칠 사이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꿈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가 물꼬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터져야 돼요. 이게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고 그게 이제 또 하나는 돈만 가면 안 되고 실제로 그 회사들이나 아니면 그 업종에서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쪽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결국은 이제 가상환경이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활 양식이나 투자나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업종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미국이 더 좋죠. 매크로 관점에서도 미국이 더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뭐 한 800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 이제 450조 정도 되면 한 2배 이상 2배 가까이 큰 회사잖아요. 버는 돈은 내년에 돈 많이 벌어봤자 10조밖에 못 벌어요. 그 10조면은 별로 그렇게 근데 800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가가 올랐냐라고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를 뭐 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너무 필수적이다.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걸로. 그냥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이 그 펀더멘탈에 꿈의 크기가 얼만큼 더해질 수 있느냐 이거고 심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의 크기로 봤을 때 둘 다 지금 미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요즘 사실 시장에서 뭐 한국도 그렇고 사실 미국도 그렇고 가장 화제인 키워드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메타버스나 아마 NFT 같은 키워드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키워드를.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또 다른 분들 관점도 조금 궁금하고 이게 NFT랑 메타버스 이제 요즘 뭐 그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스치면 오른다. 그렇죠, 그렇죠. NFT 메타버스 이게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확 오른다. 뭐 상한가 친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를 뭐 한때의 어떤 뭐 이제 그냥 뭐 개소리야. 뭐 한때의 그냥 잠깐의 그냥 유행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건 완전히 메가 트렌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얘기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보통은 지금 정의를 원래 안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단어 설명을 한 번도 정의로는 말씀 안 드렸지만 메타버스는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메타버스가 사람들마다 정의가 너무 달라요.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도 거기서 많은 좀 혼란을 느끼고 일단은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함에 있어서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저는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거든요. 결국에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디지털 공간에서 지내는 거를 더 중요시한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요런 그게 지금 당장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노는 걸 다 좋아해.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놀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디지털 공간에서 넘어가고 있고 여기서의 가치를 더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더 눈에 띄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걸 메타버스를 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느끼는 현상이다.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3D 그래픽이 나오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걸 그냥 한때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 유행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유행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차화정 같은 것도 있었고 되게 올드한 유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들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이 시작을 KB증권 이은택 팀장님께서 이 레포트를 또 쓰셨는데 이게 6월에 좀 전에 쓰셨잖아요. 좀 레포트를 7월에 쓰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 한국의 이 메타버스 강풍을 유행하시고 먼저 리포트를 쓰신 건가 이제 그래서 가장 시작하기가 이은택 팀장님의 좋지 않을까. 보고서의 내용이 약간 놀아라 이런 느낌이. 맞아요. 놀아라. 야 놀아 그냥 놀아도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고민이 그거였어요.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면 회의를 메타버스에서 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졸업식을 메타버스에서 좀 의심스럽잖아요. 정말 그거를 회의를 과연 메타버스에서 부장님 아바타, 내 아바타, 신입사원 아바타 이렇게 할까? 그럼 부장님 부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로그인 어떻게 하냐?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냐고요. 그냥 불러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하면 되는데 그쵸. 이게 진짜 가당키나 한 말일까? 이게 이제 저희 시작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이나 이 온라인에서 사는 걸 더 편하게 여길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조금 시간 좀 걸립니다. 이거 좀 길게 할게요. 케인스가 이제 1930년에 손주 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논문을 써요.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예언을 100년 후 세상에 대해서 한 2035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예언인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생산성, 전제는 거죠. 생산성이 8배 늘어날 거다. 근데 보면 맞아요. 대충 맞아요. 8배보다 조금 더 늘고 있어요. 늘 거라고 보여요.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주당 노동 시간이 15시간에 불과한 세상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고 즐거움과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파격적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이 좀 맞는 게 생산성이 좋아지면은 우린 보통 생산성이 뛰어나고 기술이 좋아지면은 직업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질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검증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산업혁명이 났을 때 실업률이 높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4차 산업혁명 때 실업률이 높아지나? 아니에요. 그렇다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직업은 없어지는 게 맞죠. 콜센터가 없어지고 지점이 없어지고. 근데 왜 도대체
직업은 바뀌는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왜 실업 상태로 안 가는 거지? 직업 없으면 사람이 실업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이 개발되면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rrelation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대충 계산하면은 15시간까지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서유럽은 한 기대는 20, 15시간씩 일할 줄 알고. 네. 이미 15시간 일하시니까 어차피 6시간 주무시나요? 어차피 일 안 해도 되는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15시간까지 어렵고 서유럽은 한 뭐 20시간 중반? 20시간. 한국은 20시간. 그러니까 15년 뒤 정도면은 한국이 한 뭐 30시간 30시간.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벌써 뭐 그 논의가 시작됐잖아요. 40시간도 많다. 뭐 35시간. 주 4일째. 주 4일째 아, 뭐 이런 얘기가 얘기 나오죠. 나오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국가가 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요구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언이 그거잖아요. 경제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그 15시간 일한다고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어지고 갑자기 뭐 아름다움하고 즐거움에만 관심을 가질까?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15시간 하루에 3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 놀아야 돼. 하루에 3시간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15시간. 주일제로 하면.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몰아서 하면 안 됩니까? 하루에 뭘 해도 되겠네. 맞아. 유럽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이제 출근하면은 좀 하루는 일하고 이제 휴가가 굉장히 길어져. 유럽 애들 이렇게 연말에 전화하면 한 2달 동안 통화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름 하면 또 한 달 동안 어디 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노는 게. 제가 노래 봤는데 어려워. 그 놀게 되면 사실 생산성이 좋아지면 우리 놀긴 노는데 이제 그 캉디드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제 노동이란 거는 우리를 뭐 가난함과 뭐 지루함과 권태에 대해서 뭐 우리 구해준다. 근데 가난함이나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줘요. 왜냐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일을 적게 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권태에서 우리를 구해내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대한 여가의 권태. 근데 그것도 쉽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노는 거 돈이 많이 들어요. 일하는 게 돈을 버는 거지. 예. 그렇다면 사람들은 점점 적은 비용에 극대화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노는 문화, 즐거운 문화, 아름다운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전 온라인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점점 관심 가지고 컨텐츠 소비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점점 들어가게 되고 그럼 거기서 점점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은 놀다가 이제 보면 시간이 보니까 회의할 시간이야. 근데 그때 또 샤워하고 뭐 지하철 타고 뭐 가가지고 뭐 이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가는 날만 가고 나머지는 거기 온라인 세계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안 씻고 뭐 이렇게 머리 부시셔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럼 점점 더 그쪽에 더 탐닉을 하게 되고 그 플랫폼에 다른 것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네.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역사가 이렇게 단절적으로 갑자기 뭔가 뻥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꾸준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이제 그 화상 회의가 굉장히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또.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면은 화상이 안 할 건가?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생산적이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화상 회의라는 게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뻥하고 생겼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메신저 채팅방에서 회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올라오는데 뭐 메타버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선상에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그 뭐 이른바 이제 퇴마주라든가 뭐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꿈들이 돈으로 이제 형태로 모이고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뭔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모든 큰 일은 아주 거품 아니면 전쟁이 해냈거든요. 왜냐면은 돈이 아주 엄청나게 몰리면은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부니까 만들어낸다는 거죠. 과거에 전쟁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거품이 일어나면 뭔가 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투입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테마에 이제 거론되는 이 종목들이 그 이제 미래 위너가 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공짜로 화상 전화를 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 때 아주 그 풍문화 같은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료로 인터넷 전화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그 센세이셔널한 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가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계속 모여서 새로운 꿈을 만들고 뭐 그래서 그런 꿈이라는 것 자체도 완전히 우리가 그 얼토당토 않게 생겨난 게 아니라 많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축적되어 온 것이 그 토대를 가지고 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게 이 여가라는 것이 사람이 논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조선시대 때는 생산성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놀 시간이 없었죠. 뭐 우리처럼 뭐 주말에 어디 있습니까? 맨날 일하는 거고 뭐 골프 치러 가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산업도 없어요. 산업도. 밥 먹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하고 이거밖에. 근데 여가 시간이 생기면서 그 수많은 산업들이 지금 나타난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시하는 뭐 비행기가 나타나고 자동차 타고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농사 짓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가 시간을 늘리는 게 새로운 산업들을 되게 증폭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민이 뭐냐면 메타버스로 왜 가야 되는지, 왜 가게 만드는 동의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메타버스 이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거기 가서 놀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거는 그렇게 가고 싶다는 사람인 거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은 왜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할까? 이유는 딱 하나인데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굉장히 하나를 물건을 팔았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 변동비가 계속 크기 때문에 이익이 확장성이 제한적이거든요. 메타버스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뭔가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더 본다고 해서 비용이 더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경합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네가 본다고 해서 내가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확장성이 너무 무한대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쪽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더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열어주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말씀드렸지만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는 힘이 결과적으로는 돈이 된다라는 돈이 인센티브가 돼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측면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담아놓을 그릇이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건범 편집장님도 이게 돈이 이게 너무 넘쳐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말이 되냐 이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담아놓을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무형자산에다 담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담아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무형자산에다 담아놓으려고 봤더니 무형자산은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이거 무형자산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게 NFT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NFT를 통해서 이 무형자산이 이걸 거래하면 이건 네 거니까 이쪽으로 간 거 맞다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 버블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게 이제 버블이 터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메타버스로 가야 되는 이유는 기업들이 돈이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강하게 인센티브가 있다. 그리고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하고 뭔가 해소해야 되는 그런 물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내버려도 어느 정도는 내버려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